안녕하세요. 오늘 시각적 지원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서울 봉천초등학교 특수교사 이종필입니다. 행동중재에서 시각적 지원을 다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이들은 왜 도전적 행동을 할까요? 학교에 등교하자마자 바닥에 드러눕는 행동, 수업 시간에 칠판 앞으로 나오는 행동, 갑자기 선생님을 때리는 행동, 지원하시는 선생님의 안경을 빼앗는 행동, 이런 행동들은 아이들의 행동만 놓고 보면 도전적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사례를 짚어보면 아이들이 어떤 이유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학교에 등교하자마자 바닥에 드러눕는 행동에 대해서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 학교에 있을 때 어떤 학생이 학교에 오자마자 바닥에 드러누우면서 신발도 던져놓고 가방도 던져놓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제가 종필아 그러면 안 되지, 빨리 와서 가방 정리해놔, 빨리 신발 정리해, 여기 네 신발 표시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미 그 정도쯤 된 어린이라면 제가 그렇게 말하더라도 아이가 아 맞다, 선생님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가방을 갖다 놔야지,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 다른 도전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날은 제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날이 좀 더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종필아 너 좀 덥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종필이가 저를 한번 갑자기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더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종필아 저기 선풍기 보이지? 저기 선풍기 앞에 앉아 있으면 선생님이 선풍기를 틀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 번은 저를 쳐다보고 한 번은 선풍기를 쳐다보고 있다가 아이가 일어나서 그 앞에 의자에 앉더라고요. 그러더니 선풍기를 딱 켜고 아주 기분 좋게 있다가 교실로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구르고 그 다음에 물건을 던지고 이런 행동이 그 행동만 봤을 적에는 정말로 이제 멈춰야 될 도전적 행동이지만 사실은 어쩌면 아이들은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전달하고 싶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저희 교실에 한 친구가 갑자기 저를 막 때리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있었는데. 아마 예전에 저 같았으면 어딜 선생님을 때려, 그럼 안 되지, 선생님 왜 때리면 돼요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그 전에 만났던 다른 아이들의 경험에 비추었을 때 이 친구가 갑자기 공부를 잘하다가 나를 때리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때 바깥에서 약간 소음이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천장, 저희 반 위층에 있는 1학년 교실에서 뭔가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종필아 뭐 불편한 거 있어? 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섭다는 말이 바로 나오면 딱 좋은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들이 만나는 아이들은 뭔가 어휘력이 풍부하거나 아니면 그런 단어들이 바로바로 떠오르지 않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무서운데 그 무서운 거를 저한테 전하는 방법으로 사실 아이는 저를 이렇게 막 때리는 거를 선택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막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무서울 때는 선생님 무서워요 라고 말해, 아니면 때리는 거 말고 뭔가 소리 나는 쪽을 가리키면 선생님이 저 소리 때문에 종필이가 무서워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아이가 그 다음에 좀 진정이 돼서 다음 활동들을 잘 할 수 있었거든요. 아마 어떤 선생님들은 우리 반 아이는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뒷부분에 가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말에는 의미도 있지만 말의 맥락이나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가 다른 거는 모르더라도 선생님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곤란한 상황을 함께 공감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걸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전해지면 아이는 그 다음에 더 흥분하기보다는 조금 가라앉으면서 좀 차분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딴 친구랑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반 아이가 사회복무원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사회복무원 선생님이 이제 웃으시면서 선생님 오늘 종필이가 제 안경을 이렇게 뺏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해서 종필아 일로 와서 앉아봐. 그랬더니 그 친구는 사실은 살짝 곤란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랬더니 못 들은 척을 하면서 저희 반에 있는 놀이 활동하는 곳에 있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너 여기 선생님이 일로 오라고 했는데 지금 잘못해놓고서 놀이활동 있는데 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아이들의 행동에는 뭔가 사인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 친구의 평소 특성상 뭔가 자기가 잘못한 것 같을 때는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거나 이러는 스타일의 친구여서 그러면 종필이 선생님은 길동이랑 같이 공부하고 있을 테니까 말할 생각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길동이랑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공부를 하면서도 저도 종필이한테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냥 걔가 뺏었을 것 같진 않고 이유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종필아,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 안경을 왜 뺏었어? 선생님 보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양말을 벗고 싶었는데 그 사회복무원 선생님이 양말을 못 벗게 해가지고 뺏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 전에 사회복무원 선생님한테 사과 편지를 써야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럴 때는 들은 척도 하지 않더니 제가 종필아 네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선생님한테 좀 설명해 주겠니? 선생님이 궁금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이가 저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야 드디어 선생님이 이해가 됐어. 넌 양말을 벗고 싶었구나. 그런데 선생님이 못 벗게 하니까 네가 선생님한테 그런 거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선생님 안경을 벗은 거는 선생님한테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는 사과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양말을 벗고 싶었는지 선생님한테 말은 해봤어? 그랬더니 얘기를 안 했대요. 그래서 왜 양말을 벗고 싶었어? 그랬더니 아이가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길래 첫 번째 너무 발에서 땀이 났다. 두 번째 양말이 답답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아이가 너무 더워서 벗고 싶었다는 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너무 더워서 양말을 벗고 싶었어요 라고 다음에는 말할게요. 이렇게 쓰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제 얘기를 잘 듣더니 와서 같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 하면 땡땡땡 선생님께 양말을 벗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못 벗게 해서 안경을 뺏어 갔습니다. 선생님 다음에는 안경을 뺏지 않고 더워서 양말을 벗고 싶었어요 라고 말로 할게요. 안경 뺏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와의 어제 경험을 통해서도 그 아이의 행동 수업 시간에 갑자기 뭔가 자기 하려고자 하는 걸 못하게 했을 때 저희 아이들이 도전적인 행동을 되게 자주 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안경을 뺏는다거나 아니면은 선생님을 이렇게 본다거나 내지는 물건을 던진다던가 이런 행동을 하는데 그럴 때 함께 거기에 같이 감정을 시키기보다는 조금 한 발 물러나서 제가 어떤 경우에 그랬을까? 그리고 아이한테 물어보고 교사가 좀 더 차분한 태도로 아이와 얘기하는 거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코로나 기간에 아이랑 만났을 때 이야기예요. 코로나 기간에 아이랑 같이 줌으로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랑 저랑 만났을 때 점심시간 이후면 종필아 점심시간에 무엇을 먹었니? 그럼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같이 주고받으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수업을 시작했는데 그날은 그 친구가 저한테 계속 뭘 먹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종필아 미안한데 한 번만 더 얘기해 줄래? 선생님이 잘 못 알아들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여서 뭔가 좀 긴 것 같은데 미역국?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수업 시간에 일어나서 나갔어요. 그래서 엄마는 야 종필아 너 나가면 어떡해 지금 공부 시간인데 막 이랬고 저는 괜찮습니다. 좀 있으면 오겠죠. 화장실 갔을 수도 있으니까 좀 기다려봐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뭘 들고 들어왔냐면 저 매생이국을 막 들고 이렇게 저한테 들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래서 아, 매생이국 먹었구나. 제가 그랬더니 어머님이 나중에 그 매생이국 중에 물에 부어 먹는 매생이국 있잖아요. 그거를 먹었는데 종필이가 그렇게 표현할 줄 몰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종필이는 저랑 같이 수업하다가 어쩔 때는 자기 뭐 책상에서 이런 고래도 가져오고 이런 것들을 막 가져오긴 했어요. 뭐 같이 그림책, 고래 그림책을 봤으면 고래를 가지고 오고 뭔가 토끼와 관련된 이야기를 봤으면 뭐 토끼 인형도 가져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종필이가 또 일어선 거죠. 그래서 그런데 엄마가 종필아 안 돼, 그건 아니야 막 이래서 무슨 일이 있나 봤더니 음소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세계에서 무슨 큰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한 3분 정도 지났을까요? 그 친구가 가져온 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맥주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친구가 왜 이 맥주를 가져왔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랑 이 친구랑 함께 본 그림책의 주인공이 코끼리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저한테 코끼리를 보여주려고 한 거였는데 엄마가 보기에는 집에 있는 맥주의 엄마는 사실은 더 포커싱이 된 거죠. 그래서 맞아, 우리 오늘 코끼리 봤지, 저 코끼리 되게 귀엽다 막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행동을 조금 더 한 발짝 떨어져서 본다면 저희는 조금 더 덜 힘들이고 아이와 같이 친밀해지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들이 아이들의 행동을 볼 때, 특히 이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행동을 볼 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회피라던가 요구하기라던가 관심 끌기, 무기력, 반항하기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이들과 지내면서 우리 아이들이 하는 행동의 대부분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이들이 저한테 일부러 뭔가 관심을 끌려고 한다기보다는 일부러 뭔가 하기 싫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게 잘 떠오르지 않거나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거나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당황스러워서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은 그게 감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신체적 불편감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불안해서일 수도 있겠죠. 아까 수업 시간에 저를 때린 아이는 불안해서 저를 때린 거였죠. 뭔가 무서운 마음에.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보를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상대방은 그럴 마음이 아니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양말을 벗으려고 했을 때 선생님이 못 벗게 해가지고 안경을 이렇게 벗긴 아이는 사실은 이 전체적인 것들을 되게 왜곡되게 상황을 자기에 맞게 해석을 한 거죠. 저 선생님이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을 방해하는 사람이라고 걔는 왜곡되게 정보를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께 너의 이유를 말하면 선생님이 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 체육 수업 끝나고 다시 양말 신자 라고 말씀해 주실 거야 라고 왜곡된 정보를 고쳐줬을 때 아이는 그걸 수긍을 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행동을 더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의사소통에 아이들이 하는 행동의 대부분들은 저는 한 80% 이상 90% 가깝게는 저희들에게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아까 이 회피하기, 요구하기, 반항 이렇게 봤을 때는 되게 말리고 싶었거든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내지는 너 지금 이거 해야지. 너 그렇게 하면 위험해. 이런 말이 먼저 나왔는데 사실은 아이들의 행동이 말이라고 생각하면 왜 그러지? 제가 왜 그러는 걸까? 이렇게 그 행동을 잘 들여다보고 들으려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태도가 그렇게 바뀌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아이도 아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가라앉아지는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아이들만 그렇게 불안한가 생각해 보면 제가 예전에 태국 여행을 갔었을 때였는데요. 태국은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저희랑 운전하는 방향이 반대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영어도 아니고 다 태국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긴장을 하면서 그 구글 맵을 의존해서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마침 기름이 떨어져서 제가 이렇게 주유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는 사실은 주유소에 가봤자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경유, 휘발유, 고급 휘발유. 근데 여기 너무 많은 거예요. 뭘 넣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주유소에 가서 내려서 한글로 검색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블로그에 적은 걸 보고 이 중에서 뭘 넣어야 되는지 하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겨우겨우 넣으면서 이제 여행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저의 스트레스가 되게 올라오고 예민해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아마
학교에서 경험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영상을 아주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 영상을 보는 동안 이 영상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지 한번 유추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คุณผู้ชมว่าจะสามารถติดตามข่าวค่ำที่มีความเข้มข้นวิเคราะห์เจาะลึกตรวจสอบการทุจริตได้เหมือนเดิมนะครับรวมถึงช่วงใหม่พลิกปมข่าวที่เราจะขยายความเหตุการณ์สำคัญที่เกิดขึ้นในสังคมนะครับและนี่คือข่าวเด่นของเราในค่ำคืนนี้ครับแกะรอยคดีการหายตัวไปของเจ้าหนี้เงินกู้ในจังหวัดอุดรธานีจะเชื่อมโยงกับคดีอื่นหรือไม่โดยเฉพาะความเกี่ยวข้องกับตำรวจในจังหวัดอุดรธานีคดีนี้อาจจะเป็นจิ๊กซอว์ที่เชื่อมไปต่อสู่คดีอื่นๆที่เชื่อว่าถูกเผานั่งยางอีกกว่า 20 จุดครับมีข้อถกเถียงระหว่างบอร์ดการทางพิเศษแห่งประเทศไทยหรือกทพ.กับสหภาพแรงงานกรณีข้อพิพาททางด่วนศรีรัตน์กทพ.เห็นว่าต้องจ่ายค่าชดเชยกว่า 8,000 ล้านบาทให้กับเอกชนขณะที่สหภาพเชื่อว่ายังคงมีช่องทางต่อสู้คดีคนขับรถนักเรียนที่กังวลว่าจะลืมเด็กไว้ในรถเหมือนกับหลายเหตุการณ์ที่เกิดขึ้นขณะนี้มีนวัตกรรมที่สามารถช่วยชีวิตเด็กและสามารถแจ้งเตือนไปถึงผู้ปกครองผ่านโทรศัพท์ได้นะครับเป็นนวัตกรรมที่เกิดขึ้นจากแนวคิดของนักศึกษาครับ1 ปีแล้วที่หลวงพ่อคูณมรณภาพความตั้งใจของท่านคือการบริจาคร่างให้กับนักศึกษาแพทย์ได้ศึกษาหรือเป็นอาจารย์ใหญ่ขณะนี้ร่างของท่านถูกย้ายไปในห้องพิพิธภัณฑ์ใหญ่ชั้น 7 คณะแพทยศาสตร์มหาวิทยาลัยขอนแก่นสักครู่จะกลับมาติดตาม네, 여기까지만 볼까요? 여기까지 한번 보면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세요? 제가 보면서 떠올랐던 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에어컨 바람이 좀 생각이 나고 그리고 뭔가 조사하는 것 같았고 그리고 또 스님이 계신 거 보니까 약간 장례식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되게 집중해서 잘 듣고 기억하려고 하지만 사실 전체적인 맥락이 이해되기보다는 하나하나 장면이 이해가 되잖아요. 저희가 지금 본 게 한 불과 1분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그때 태국 여행을 하면서 태국의 이 뉴스를 보면서 아, 우리 애들이 바로 저런 느낌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집중해서 보려고 하지만 특히 고학년쯤 되면 담임선생님 말씀하시는 어휘라던가 친구들의 말들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또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교실에서 통합학급에서 도전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되게 이상할 정도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저랑 같이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네. 이것은 몇 년 전 카타르 월드컵에 있었던 카타르에서 있었던 하나의 포스터인데요. 여기에 보면 제가 만약에 그때 카타르를 방문했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근데 포스터는 사실 이렇게 되어 있진 않았고요. 이렇게 좀 되어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 그래도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나를 환영한다. 그리고 뭔가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이 정도는 알았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다시 원래 포스터는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걸 보면 제가 갔을 때 아, 이거 술 마시지 말라는 거구나. 바깥에서 크게 소리 지르면 안 된다는 거구나. 그리고 종교시설에 갔을 때 무례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알았겠죠. 그런데 이런 시각적 지원이 없었다면 저는 저의 의도와 다르게 어쩌면 여행에 갔을 때 왜 바깥에서 맥주 한 잔 마시는 여유를 하다가 벌금을 내거나 카타르 현지 경찰한테 잡혀갔을 수 있겠죠. 카타르 경찰 입장에서는 제가 야외에서 맥주를 마시는 것은 도전적인 행동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의 도전적 행동을 막는 것은 사실 이렇게 시각적으로 제가 누가 봐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되게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작년에 제가 학교에서 길을 읽다라는 책을 읽게 됐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할 수 있으면 잘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이 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사실은 참여할 수 있으면 잘하죠. 동시에 두 가지 행동은 할 수는 없잖아요. 뭘 되게 저희가 지금 오늘 제가 아이들이랑 같이 트리를 만들고 왔는데 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이런 오아시스에 꽂는 활동을 했어요. 근데 오아시스에 꽂으면서 뭔가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여를 한다는 것은 아이들이 도전적인 행동을 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참여의 시간이 넓히면
사실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더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그런 어떤 문제 행동 중심이 아니라 뭔가 참여 중심으로 바라봐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학교에는 작업 치료가 필요합니다라는 책에 보면 있다의 단계에서 참여의 단계에서 다시 활약의 단계로 갔을 때 아이들의 도전적 행동은 줄어들고 아이들의 긍정적인 행동은 더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 해결 중심의 방법들은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동 중재의 가장 큰 어려움은 아이들이 문제가 생긴 다음에 중재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평소에 아이들이 지내는 시간에 의미 있는 참여와 의미 있는 활약이 사실 늘어나면 그 전에 보였던 도전적인 행동도 함께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의 시각을 조금 어떻게 하면 이 도전적인 행동을 줄일까 해서 그거와 상관없이 그 아이의 도전적인 행동과 상관없이 이 아이가 어떤 걸 좋아하지 어떤 걸 잘하지를 좀 보면서 얘의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지 이렇게 좀 프레임을 바꿔보면 선생님들도 좀 더 이 행동과 관련돼서 좋은 길들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의 참여가 제한적일수록 도전적 행동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아이가 한 개인은 사실 잘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저희한테까지 만나러 온 아이들은 저희를 만나러 오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거죠. 엄마도, 치료사 선생님도, 나를 만나기 전에 특수교사들도. 하지만 그 행동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는 거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의 참여를 늘리려면 과제나 환경이나 이렇게 다른 요소들을 촉진을 해주거나 더 이 아이에 맞게 조정을 해줬을 때 아이들의 참여가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간에서는 아이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시각적 지원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사례를 들어서 선생님들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